네, 편히 쉬셨습니까? 이 시간이 12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학교다. 서울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진행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마지막 시간으로 타고난 저마다의 지역 특성을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융합의 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바로 융합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융합을, 그 사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저기 광주에 있는 천지남이라고 천주교의 그 성지가 있습니다. 그 천지남 강항터에 가보면은 그 한민족 100년 계획 천지남태 성당 건립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여기 어떤 데냐면은 재밌는 게요. 그 천지남이니까 당연히 절이잖아요. 절터에서 이벽이라든지 정약용이라든지 정약전이라든지 권철시 등등의 유학자들이 모여서 천주학을 공부한답니다. 그래서 이 100년 성전을 건립을 하는데 어떻게 짓냐면은 건물의 지붕은 불교식으로, 여기 기둥은 유교식으로, 내부 인테리어는 천주교식으로 짓겠다 해가지고 이 융합의 나라 한국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땅이 이 천지남의 그 천주교 제일성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를 꼭들 한번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한 번씩은 꼭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프랑스인 예수의 신부 서명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베르나드 세네칼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재밌는 게요, 천주교 신부인데 한국에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이 뭐냐면은 한국이야말로 기독교와 불교가 만날 수 있는 땅이다. 바로 융합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실 수 있는 게요, 부처님 오신 날 성당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고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절에서 또 예수님 오신 거를 탄신을 축하한다. 전 세계에서 종교끼리 이렇게 불교하고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융합을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트러블은 있습니다만은 종교 분쟁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오늘은 먼저 창조가 한국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창조 경영을 제일 잘하는 동네 하나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남이섬은 안 가보신 분이 없으시겠죠. 우리 그 대학교 다닐 때 1970년대 남이섬에 이렇게 놀러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만 해도 거기가 완전히 불모지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이섬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 있잖아요. 그 창조 경영이 아주 모델 사례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남이섬은 가평군에 속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춘천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시가 외국인이 1년에 얼마 정도 춘천시를 방문하냐면은 150만 명 정도가 오는데, 남이섬 때문에 150만 명, 남이섬에 한 108만 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이섬 하면은 벌써 국제적인 관광지가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관두셨는데, 여기 옛날에 그 강우연 부회장님이 이게 만드신 분이세요. 이분은 그 미술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쓸모없이 벌어지십다는 이 남이섬을 상상경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방문객들이 350만을 포함해 가지고 약 350만 명이 오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신 분이다. 이게 상상경영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대체적으로 300억,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달성하는 이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겨울 연가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이섬에 관광객 가면은 2016년만 봐도 전체 한 330만 중에 130만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그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한 300억 정도 나고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관광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하고 또 비슷한 데가 저 거제도에 가면 의도 보타니아라는 데가 있죠. 여기도 비슷한 결과인데, 이 남이섬은 약 한 13만 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의도 보타니아는 약 한 그 4만 평 정도, 그러니까 넓이는 훨씬 적지요. 그런데 남이섬이 한 30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데 이 거제도 의도 보타니아는 약 100억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창조적인 경영을 잘하는데 하면은 두 군데를 들어가면 하나는 남이섬이고 또 하나는 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섬의 창조성을 먼저 얘기하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남이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민 온다 해서 이미그레이션 이렇게 하죠. 남이공화국이다 해서 여기에 가면은 패스포드도 만들고 돈도 남이 나라 돈도 따로 있는 식으로 이게 벌써 창조 냄새가 물씬 처음부터 풀립니다. 그 다음에 남이섬에서 가장 재밌는 게 여기는 축제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남이섬에는 항상 하루도 빼지 않고 말하자면 어린이 축제가 남이섬의 세계 책나라 축제, 단풍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남이섬에서 별로 돈을 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365일을 갖다가 전 세계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날, 말하자면 대만의 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말하자면은 인도 분들은 인도를 한국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는 무대를 어디서 얻느냐면 남이섬에 얻어요. 그리고 와서 자기네들이 공연도 하고 뭘 해요. 그러면 남이섬은 그렇게 해서 곰은 제주가 넘고 돈은 남이섬이 먹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의 날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겨울연가의 영화 촬영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배용준이를 만나려고 일본 여자들이 전부 이렇게 놀러 오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경제 개념이 없으신 분들 중에 조각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조각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 미술을 하신 분이니까 그 강우현 부회장 옛날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했냐면 남이섬에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미술품을 갖다 놔, 조각품을 갖다 놔라. 그러다가 팔리면 가져가고 그 대신에 보관료는 받지 않겠다. 그런데 대개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남이섬에서 그냥 거의 영구 보관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을 개방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남이섬이 가장 자랑하는 것 중에 꿈의 80세 정년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80세까지, 우리 보통 대학 교수가 65세 정년인데 80세 정년을 도입한 것이 남이섬의 한국의 최초였고,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일자리 창출을 가장 그 국정의 목표로 삼으면서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남이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쓰레기는 없다. 다만 쓰레기가 있을 뿐이다. 그 남이섬에 가면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은행잎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거기서 이제 그 청춘 남녀들이 은행잎을 하늘에 날리면서 기원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남이섬 은행잎이 아니에요. 우리 서울에 있는 모든 구청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은행잎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은행 갖다 버리려고 하면은 거기 그 쓰레기 집화장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 1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 낙엽 때문에 돈을 냈는데
이거를 남이섬에다 갖다가 이렇게 뿌려주니까 남이섬은 이거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송파하고는 쓰레기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윈윈하는 관계가 됐죠. 이것이 바로 남이섬의 창조 경영이 만들어내는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섬은 왜 남이섬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남이장군의 묘가 있기 때문에 남이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온 거에만 취해가지고 남이장군 묘소에 가보시지 않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은 꼭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남이장군 묘소입니다. 이 남이장군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태종의 유손이었습니다. 손자죠. 그래서 17살에 무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27살에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병조 판서를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떤 시를 썼냐면은 백두산 성마 도진하고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 수음마무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 없애네. 남아이시 미평국 남자 나이 20에 나라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면 후세 유칭 대장부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로 부르겠는가라는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 시가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송나라의 정이라는 분이 뭐라 했느냐, 사람에게는 3가지 불행이 있다. 그 첫째 불행은 뭐냐면은 소녀로서 높은 과거에 오르는 거다. 너무 일찍 출세하는 거다. 두 번째 불행은 뭐냐면은 부모 형제의 권세에 힘입어 가지고 높은 벼슬에 오르는 거다. 세 번째는 뛰어난 재주와 문장에 능한 것이 세 번째 불행한 거다 그랬는데 이 세 번째 요소를 다 갖춘 분이 남의 장군이십니다. 그러니까 17살에 무과에 합격을 했고요. 27에 병조판서에 올랐고요. 그리고 글재주는 있어가지고 백두산 성마도전하고 이런 그 글을 썼는데 이것이 가장 우리나라의 이제 간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유자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예중한테 가서 이 사람이 반역의 뜻이 있다. 남자 나이 20에 나라를 평청하지 못하면 후세 누가 나를 대장부로 부르겠느냐. 역적지를 모의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이장군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묘에 가서 재미도 있고 하지만 또 그 역사의 가르침을 한번 보시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국민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동북아 시대가 되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의 연합을 이뤄 가지고 세계의 중심국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중국은 뭐라고 하느냐, 의리의 나라다 그래요. 그래서 관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은행에서 돈을 꿀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옛날에 돈을 꾼 실적이 있어가지고 잘 갚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억 빌려다가 갚고 그러면 10억 빌리고 그 다음에 또 잘 갚으면 100억을 빌려주는 식으로 과거의 신용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관시를 맺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냐?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이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계에서 보험을 갖다가 한 달 내에 파기에는 그 파기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왜? 친구 부인이 어렵다고 와가지고 보험 들어달라면 안 들어주진 않아요. 들어주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파기해버리죠. 이게 한국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의 나라다 이렇게 인정에 약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성정 중에 하나가 감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나가야 된다면 감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한국의 비교 우위는 우리가
여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가부키라는 걸 아마 보셨을 걸로 아는데, 가부키는 배우가 다 남자인데 여자 역을 하는 게 가부키예요. 그런데 한국에 국국단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거는 여자가 남자 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남자 같은 여자의 나라고, 일본은 여자 같은 남자의 나라고, 중국은 과거에는 여자 역을 갖다가 남자들이, 이게 일본과 같이 했었는데 요새는 여자가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중국의 경극은 여자는 여자 역, 남자는 남자 역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은 가면법이라든지 화장법으로 이걸 다 커버해서 속내를 숨기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비교의 성질은 여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사위 어떤 분 얻었냐면 옛날에는 카리스마가 팍팍 나오는 사위다.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이게 그래서 여성성이 있는 사위가 더 좋은 사위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한국의 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비교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융합성이라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성향이 3분의 1, 기독교적 성향이 3분의 1, 불교적 성향이 대체적으로 3분의 1 이렇게 해서 유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섞여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하나를 고르라면 비빔밥입니다. 우리는 볶고 비비고 융합시키는 거 이거를 잘하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휴대폰에다 카메라 달 생각한 사람은 한국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비교 우위는 융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하나를 들으면 스피드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든지 빨리잖아요. 얼마나 빨리냐면은 세계에서 어린애들 대소변 가리기 세계 대회가 열렸는데 한국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데는 애가 대소변을 가리는데 30개월이 걸리고 호주나 영국은 31개월이 걸리는데 한국은 23개월이에요. 딴 애들보다 8개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휴대폰을 사면은요, 여러분들 휴대폰 보통 2, 3년이면 다 바꾸잖아요. 아파트의 수명도 그래요. 영국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한 번 지으면 100년 쓰는데 우리는 20년만 되면 재개발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우리나라의 CEO의 평균 재임 기간도 2.4년밖에 안 됩니다. 딴 나라들은 보통 7년, 8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가,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서는 빨리빨리가 스피드성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가장 좋은 성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태적 창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화했을 때 우리가 임진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가 있어요? 봉수대가 있잖아요. 봉수대에 5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불이 오르냐 안 오르냐에 따라서 적군이 가까이 오느냐 아직 안 오느냐를 나타내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한 것이 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주도에 가면 정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랑 3개 가리대가 있는데 그것이 3개가 다 쳐져 있으면은 주인이 멀리 출타했으니까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3개가 다 내려와 있으면은 주인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들어와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 나타나는 디지털 신호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도입한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이기고 세계에 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의 화두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조선흥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빨리니까 남보다 먼저 빠르게 스피드 산업들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건 깨끗하고 청결하고 신선하고 창조적이다. 그러니까 신선산업, 창조산업 이런 것들이 되겠다. 그런 다음에 흥이라는 것은 재미, 즐거움,
흥미, 유흥. 그래서 우리나라 유흥산업, 사행산업, 게임, 관광, 영화, 승마산업이 되겠다. 세 나라 여자 중에 제일 예쁜 나라 여자가 어느 나라에 한국 여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미의 산업들, 아름다움, 예쁨, 뷰티 산업들이 21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빨리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한국의 기업의 그로컬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컬 전략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하면서 지역적으로는 로컬 전략으로서 로컬라이제이션. 그래서 그로컬 전략이라는 것은 글로벌리제이션 앤드 로컬라이제이션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여성 명품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왜 여행을 오나요? 명품 사러 오잖아요. 루이비통, 프라다, 샤넬, 에르메스 뭐 이런 것들을 사러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남의 나라 물건을 사다 파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드는, 요새 MCM 같은 거는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MCM 같은 거를 잘 육성을 해가지고 이제는 한국이 동북아의 명품 산업의 하나의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뭐 할까요? 우리가 부산하면 뭐가 생각나요? 영화제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산업 클러스터를 부산에 유치를 하죠. KBS, MBC, SBS 등 모든 공중파 방송을 부산으로 이전해가지고 동양의 헐리우드를 부산에 만들고, 부산 사람들 해먹을 거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엑스트라도 해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영상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문제가 뭔가요? 부산에서 영화제가 좀 된다니까 광주도 영화제 하지요, 부천도 하지요, 서울도 하지요, 대구도 하지요, 전주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그것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삼축제가 전국에서 18군데가 열립니다. 이거는 금산 하면은 인삼축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16군데에서 인삼축제를 해요. 금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증평도 하고요. 파주도 하고 강원도 홍천도 하고 뭐 인삼축제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풍기도 물론 인삼축제를 하죠. 제가 그 파주 분들한테 파주하고 무슨 인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개성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파주 개성 인삼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이게 누군가가 국무총리실에 뭐 국무조정실장이 나서서라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그 특산물 시장을 육성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유사 중복 축제 실태를 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은 축제를 하는 도시가 강릉입니다. 강릉은 11개의 축제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원주는 7개를 해요. 그래서 축제공화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음 낚시 축제를 한다고 하면 화천이 좀 된다니까 평창, 인제, 뭐 영월, 홍천강, 뭐 가평 뭐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엇인가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합니다만은 옛날에 한때 또 드라마 세트장이 애물단지로 변한 게 많이 있습니다. 충남의 부여에 가면은 서동요 그 세트장이 있고요. 제천에 가면 태조 왕건, 그 다음에 제천에 가면은 또 제천에는 대망, 하동에 가면 토종비결, 뭐 태극기 휘날리며 부안에 가면 불면의 이순신 뭐 이렇게 가지고 전국이 전부 애물단지를 지어놨는데 10년도 못 가가지고 전부 그냥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이제는 지방자치를 창의적으로 해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은 비교 우위 산업으로 뭐를 해야 될까요? 중국 사람들이 관광객을 받아야 되는데 인천에 관광 자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부인까지 걸고 하는 게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그 관광지, 그래서 거기다가 카지노를 만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카지노예요. 그래서 중국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말하자면 카지노 만드는 걸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천에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초등학생들한테 한자 가르치고요. 중학생한테는 한문 가르치고요. 고등학생한테는 중국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인천에 왔을 때 언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천대학은 카지노과나 딜러과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그 인천은 유흥산업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구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구 하면은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이 대구 TK 쪽에서 3번, 4번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데 1인당 GNP는 제일 낮은 데가 대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제일 많이 낸 업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안 하는 거 없는 다 그 축제를 많이 합니다. 유니버시아드 데이 하죠. 무슨 뭐 세계 육상 데이 하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해야 될 건 섬유산업 도시니까 패션 산업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초등학생들에게 60세 크레파스를 보급해가지고 대구 사람들의 색감은 타등매보다 월등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구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다면 그것은 패션에 관계되는 이벤트. 그래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대구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패션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대구에는 금융이라든지 물류, 전시, 시험, 인증 이것이 전부 패션 산업들. 그래서 대구대학이나 말하자면 경북대학은 뭘로 해요? 그 패션이나 염색, 염직 이런 양성기관을 만드는 대학으로 해서 동북아의 패션의 도시 하면은 대구, 그 밀라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요. 우리나라에서 1인당 GNP가 2번째로 낮은 동네가 어디냐 하면은 광주입니다. 왜? 광주도 정치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도 대구에서 육상대회 하면은 여기는 수영대회 하고 저기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면 여기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낭비가 엄청 심한 동네가 광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제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아마도 뷰티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나라 여자 중에 한국 여자, 일본 여자, 중국 여자 중에 가장 예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 여자잖아요. 그러면 중국 여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저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쁘냐? 그거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을 써서. 그러면 화장품은 팔리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상하이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성형외과가 거기에 100개 이상이 나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장원이 중국에 지금 1000개 이상이 나가 있습니다. 중국 여자들이 한국 여자의 아름다움을 추종하는 게 굿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미의 산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랑스의 코스메틱 밸리 같이 화장품 밸리가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이런 걸 만들어서 한국에 말하자면 코스메틱 밸리에 중국 여자가 와서 일주일만 딱 있다 가면은 떼꼬장머리 쫙 뻗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화장품 밸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 여자들의 그 미를 자극하는 이런 산업이 일어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대전은요. 지금 대전은 거기에 그 첨단 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대구에 연구단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4차 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종시를 행정도시도 만드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어렵고 이 세종시를 동양의 실리콘밸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충청도가 4차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호는요. 중국 가면 여러분들이 중국은 무슨 산업이라고 그래요? 소황제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사이에 아버지가 하나 나오고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 사이에 어머니가 하나 나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 애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애 하나에 어른이 몇 명이 딸리냐면은 6명이 딸립니다. 여기다 약간 좀 결혼 못한 고모나 이모, 삼촌들을 다 보태면 애 하나가 거느리는 어른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 돌잔치를 가서 보면은요, 이 어린애한테 침대를 외할아버지가 400만 원짜리를 사주면은요, 친할아버지는 10% 더 보태서 44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부터는 중국하고 싸구려 물건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경쟁으로 붙어서 유모차도 20만 원짜리 이제 만들지 말고 400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서 중국 인구가 14억이니까 그중에 5%면 7천만이거든요. 7천만한테만 장사하겠다는 각오로 나간다면 승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의 비교우위 산업은 소황제 명품 산업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전주요. 전주는 어떻게 보면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사랑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 왜?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을 망치는 제조업을 거기다 짓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좋은 점이 화훼산업을 할 수도 있고요. 말산업을 할 수도 있고 종묘산업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6차 산업의 본거지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하면은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갖다가 익산에다 만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느냐? 짝퉁을 좋아합니다. 달걀도 짝퉁을 만들어요. 달걀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짝퉁 만드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중국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는 짝퉁을 먹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짝퉁을 먹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3배가 비싸도 한국 우유를 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한국이 제대로 중국에다 식품을 수출하려고 하면 지금 식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벌을 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식품이라면 100% 믿을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줄 수만 있으면 중국에 몇 배 비싸게 한국 식품을 팔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게 뭐냐면은 세계적인 100대 식품 회사들이 공장을 중국에다 짓지 않고 한국에다 집니다. 왜? 중국에다 지으면 싸구려 물품을 만드는 거가 되는데 한국에다 지어가지고 돈이 좀 더 들어가도록 중국으로 가면은 수입 상품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한국의 그 세계적인 식품 업체들 네슬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프리미엄 농식품 산업의 클러스터의 앞날을 분홍빛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식품 산업이 나아갈 길은요, 프리미엄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그 중국의 유아식품, 그 우유라든지 그 다음에 일본의 시니어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랍의 할랄 식품이라든지 또는 인공육을 만든다든지 해서 식품 산업의 갈 길은 무궁무진하다. 첨단 산업 중에 이런 첨단 산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주는 뭘로 갈까요? 제주도는 옛날에 통일시대에 완도 청해진의 역할을 맡기면 됩니다. 제주도가 동북아의 전진기지, 동북아의 관광의 중심, 동북아의 물류의 중심으로 제주도를 발달시켜서 한국과 중국의 물류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다면 제주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면은요, 우리 한국의 각 지방은 어떻게 하느냐?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야 됩니다. 일본의 오이타현이라는 데를 가면은요, 일촌일품 현황 지도를 합니다.
당신네 동네는 그러니까 참외가 잘 되니까 성주 참외잖아요. 이거는 성주만 참외를 심으시오. 어디는 논사는 딸기만 심으시오. 이래가지고 이렇게 일촌일품 운동을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 크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서울은 무슨 산업? 명품 산업. 춘천은 만화 산업. 인천은 카지노 등의 유흥 산업. 경기는 의료 산업. 그 다음에 대전은 첨단 산업. 대구는 패션 산업. 전주는 농식품 산업. 광주는 뷰티 산업. 부산은 영상 산업. 제주는 관광산업 등의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동네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 도박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인천대학을 보내야 되겠죠. 패션에 관심 있으면 대구대학으로요. 영화에 관심 있으면 부산대학으로 해가지고 동네마다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은 서울의 교육 문제, 서울대학으로만 집중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 중에 병폐가 뭐냐? 지역 감정이잖아요. 대구 사람하고 전주 사람하고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놓으면은 대구 사람들이 전주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아, 너네는 그 화훼 산업 한다며? 우리는 패션 산업 한다. 그러면 서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역적으로 동네마다 이렇게 갈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지역 감정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어때요? 자, 의료산업을 한다. 그러면 부산도 의료산업, 대구도, 전주, 광주, 전국이 다 의료산업 한다고 해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그래서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라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디테일스로 들어가서 군 단위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란스를 기해 가지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동북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동북아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국, 남북한 합치면 7,500만, 일본이 1억 2,500 하면 2억, 거기다가 중국이 14억이면 16억의 인구의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패션만 해도 16억의 패션의 중심만 돼도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광주는 뷰티 산업만 해도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전주는 식품 산업만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하면 안 되냐면 5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그냥 아귀다툼을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더 큰 대한민국 16억 인구를 가진 지역 불혹화 됐을 때 한국이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건가를 생각한다면 그로칼 전략,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는 이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일본의 경영에 규제하면은 누구를 드냐면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을 드세요. 근데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95세까지 사셨는데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자가 그분한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회장님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쓰다 고노스케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 11살에 조실부모를 한 거다.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나빠가지고 항상 고롱고롱한 거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1살에 조실부모하고 건강이 나쁘고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초등학교도 중퇴한 게 뭐가 어떻게 해서 은혜냐? 이분이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보니까 사람의 행불행은 뭐에서 결정나느냐 하면 몇 살에 철이 드느냐 하더라. 그런데 11살에 부모님을 다 잃고 나서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17살에 쌍수케트를 발명하고 21살에 마쓰시다 전기를 창업했으니 그 안이 은혜였겠느냐.
두 번째, 어려서부터 건강이 나쁜 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경영자들이 돌아가시면 가서 문상을 가보니까 40대 이전에 요저런 사람들 되게 다 보면은 건강하다고 까불다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나는 항상 건강이 나쁘니까 건강에 조심하다 보니까 95세까지 장수를 했으니 건강이 나빴던 게 나한테 은혜가 아니었겠느냐.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요, 좀 인류대학 나왔다는 사람 치고 강의 열심히 듣는 사람 없습니다. 건성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강의를 들을 때 어떤 제약도 없고 항상 오픈된 마음으로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 일본의 경영의 규제 소리를 들었으니까 못 배운 게 도리어 나한테는 행운이 아니었겠느냐. 바로 얘기하면 절실함이 환경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느냐? 절실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안동 뭘로 유명한가요? 강고등어로 유명하죠. 거기 고등어 산지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소금 나나요? 안 나요. 교통 좋은가요? 안동은 교통이 나쁩니다. 그런데 왜 강고등어 산지가 됐느냐? 강고등어도 없으면 안동에 있는 양반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고등어에 매진하다 보니까 한국 최고의 강고등어 산지가 된 거죠. 부산은 왜 강고등어 산지가 안 돼요? 생고등어가 있으니까 강고등어를 생각도 안 하죠. 순창하면 뭘로 유명한가요? 고추장이죠. 순창에 고추 나나요? 안 나요. 거기 매주 나나요? 콩 나나요? 콩 안 나요. 순창 교통 어때요? 전라도에서 제일 교통 나쁜 데가 순창입니다. 그러니까 고추장도 없으면 겨울을 날 때 김치 하나 가지고 놔야 된다. 그러니까 고추장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담자 한 것이 한국 최고의 고추장 산지가 된 거예요. 안흥에 뭐가 유명해? 찐빵이죠. 안흥에 밀 나나요? 안 나요. 팥 나나요? 안 나요. 거기 교통 좋은가요? 교통 제일 나쁜 동네죠. 강원도 골짜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찐빵 산지가 됐나? 이 찐빵이라도 제대로 구워야 내 새끼 대학 보낼 수 있다는 그런 엄마들의 정성이 한국 최고의 찐빵 산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심순녀 할머니의 찐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절실함이다. 그리고 너무 환경 탓하지 말고, 그리고 그 어느 한 지역의 사람들이 일치 단결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절실함이 있어야 일치 단결이 되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21세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벌써 12주가 다 지나서 마지막 강의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원섭섭하시죠? 그런데 제가 12번 그러니까 24시간인데도 사실은 참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세계 국가가 245국가인데 그중에 9국가밖에 돌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돌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핀란드가 우리하고 몽고 반점이 같은 그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도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데가 우리나라의 마중물의 나라였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계는 지구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실감을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조그마한 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게 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하고 관심도 가지시고 또 세계적인 이런 포용력과 이런 관용을 가지시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24시간이나 되는 오랜 시간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